안녕하세요. 핫셋 인포컬스의 세바스찬입니다. 오늘은 미쓰비시 아웃랜더 4세대 모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일본산 SUV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은 전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며 르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쓰비시 브랜드에서는 이런 점이 그리 당연한 일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 자연흡기 2리터와 4리터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실내에 앉아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확인하고 뒷좌석과 트렁크도 점검하면서 이 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 미쓰비시의 보닛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당연히 이 보닛을 열어야겠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닛을 열 수 있게 도와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운전석의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보닛은 그냥 자신 쪽으로 당기면 열리고 그러면 이 차의 심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쓰비시의 보닛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닛은 비교적 매우 무겁습니다. 여기에는 보닛을 들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유압식 엔진이 없어서 직접 힘을 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닛을 받쳐주는 전형적인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여기에 걸어두면 내부에 있는 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와 보닛을 열기 위해 조금 힘을 써야 했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은 이제부터 기술적인 시가 시작됩니다. 일본인들은 정말 멋진 일을 해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0.4리터 배기량의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으며 연비 효율이 좋은 애킨슨 사이클로 작동합니다. 이 엔진 자체는 136마력이라는 다소 소박한 출력을 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엔진과 함께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협력합니다. 하나는 앞쪽에 위치해 116마력과 255Nm의 토크를 내고 다른 하나는 뒤축에 장착되어 136마력과 195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괴물의 시스템 총 출력은 무려 306마력과 최대 450Nm의 토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은 직렬, 병렬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변속기가 없습니다. 수동도 유압식도 아니죠. 여기에는 단일 단계 고정기업이 감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2리터 또는 4리터 엔진이 바퀴를 전혀 구동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오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역할만 하며 휘발유를 태워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오직 더 높은 일정 속도에서만 특수 클러치를 통해 엔진이 전륜과 기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내구성을 보장하는 기발하고 단순한 기계적 솔루션입니다. 미쓰비시는 이 차량 전체에 대해 5년 보증을 제공하며 주행용 배터리에는 무려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닛산 엑스트레일과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사점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닛산이 감히 시도하지 않은 대형 2리터 및 4리터 엔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닛산에는 1.5리터 터보 엔진만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형 엔진이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 미쓰비시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인스타일 플러스 버전으로 미쓰비시 아웃랜더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트림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심지어 고급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가죽, 멋진 스티치, 그리고 세련된 형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 환상적으로 보이고 이곳의 모든 요소가 우아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과 잘 어우러집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미쓰비시의 투톤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검정색과 멋진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워야 할 곳은 아주 부드럽고 마감이 잘 되어야 할 곳은 모두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조차도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삐걱거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앙 부분에 위치한 매우 유용한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습니다. 물론 선루프를 여는 시스템도 전부 갖추어져 있고 정말 부드럽게 작동해서 인상적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멋진 선루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우아함과 잘 고안된 솔루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인체공학과 수납 공간이 어떤지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 1.5리터짜리 물병이 이 중앙 부분에 아주 잘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1.5리터짜리 물병 2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병이 여기 운전석 옆 패널에도 들어가고 조수석 쪽에도 들어가서 정말로 이곳에 물병을 꽤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야마 스피커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줍니다. 정말로 이렇게 음향이 좋은 차를 타본 지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방음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줍니다. 수납 공간에 대해 말하자면 당연히 여기 팔걸이 아래에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족하고 약간 작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납함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 물건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닛산 X-Trail과 동일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당연히 다 들어있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일반 주유소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 기능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지도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빠른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터치 감도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 화면 아래에는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온오프 버튼으로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제 송풍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것은 가능한 송풍기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입니다. 세기를 높이면 꽤 시끄러워질 수 있고 상당히 강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정말 쾌적하고 아주 잘 작동합니다. 정말 풍부한 옵션의 버전입니다. 시트는 열선과 통풍 기능 모두 제공되고 또 하나 정말 좋은 점은 여기 마사지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미쓰비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서 설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내부의 설정 화면에서 시트 메뉴로 상세하게 들어가시면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 좌석의 동승자까지 모두를 위하여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을 간편하게 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 켜져 있어야 하니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마사지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릴렉스 마사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쾌한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기능이에요. 나머지 설정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른바 삑삑이 소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안전 시스템은 운전대 뒤에 있는 화면에서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좌우 버튼을 통해 메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OK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곳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설정 메뉴로 넘어가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설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설정들은 바로 이 Driver Assistance, 운전자 보조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서 차선 보조, 사각지대 경고,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을 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속도 제한 표지판 알림 경고 기능을 자유롭게 끌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능의 조절 여부가 사용자에게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버 모니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전체도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정말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정말로 하품 한번 앞이 아닌 다른 곳을 잠깐 쳐다보거나 좌우로 시선을 돌리기만 해도 이 차는 계속해서 삑삑 소리를 내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끔씩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이 시스템을 꺼야만 운전이 좀 더 원활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제 손 아래에 있는 이 패널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점은 이 부분이 진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지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표준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모터를 켤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제동의 강도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으로 USB-C 포트, 일반 콘센트, 그리고 자동차용 12 볼트 소켓,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즉 일반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정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쓰비시 아웃랜더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은 제 체형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제 키는 183cm인데 바로 느껴지는 점은 무릎 공간이 정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리 공간에 관해서는 보통 수준입니다. 이 좌석이 꽤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다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확실히 불편한 점은 이 천장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정말 인상적인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이죠. 그래서 꽤 편하게 타려면 몸을 뒤로 젖혀야 하거나 아니면 키가 조금 더 작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뒷좌석에 실내만 놓고 보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은 3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세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훌륭한 기능입니다. 물론 스피커도 있어서 스피커가 꽤 많고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시스템이 멋지게 들립니다. 저도 이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트는 40대, 20대, 40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점이고 가운데 좌석을 접으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물론 이곳에 스키나 긴 막대기 같은 긴 물건도 실을 수 있어서 이것도 정말 좋은 점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아이소픽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좌석에만 아이소픽스가 있고 앞좌석에는 없어요. 이것도 꽤 괜찮고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롤 블라인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롤 블라인드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롤 블라인드가 작동하고 또 하나 유용한 점은 특히 아이가 있을 때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은 거의 9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정말로 무언가를 넣기가 매우 쉽습니다. 카시트든 다른 무거운 물건이든 아니면 단순히 아이를 카시트에 태울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유용한 점입니다. 이제 우리 미쓰비시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니 일본인들이 스타일과 외관에 관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미쓰비시 아웃랜더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미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선들이 차량을 흥미롭게 보이게 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봅시다. 물리법칙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차량의 길이는 4.72m, 너비는 1.86m, 그리고 높이는 무려 1.75m입니다. 휠베이스는 견고하게 2704mm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웃랜더는 SUV 세그먼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모델이며 평평하고 대비되는 색상의 지붕이 실루엣을 잘 살려주고 이는 레인지로버나 미니 쿠퍼의 스타일을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이 차의 전면부는 특히 인터넷 포럼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일본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초현대적인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맨 위에는 매우 얇고 날카로운 LED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주요 전조등과 하이빔은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마치 경찰 탐조등처럼 양쪽에 배치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그릴과 멀리서도 잘 보이는 미쓰비시 로고 그리고 부메랑 모양의 크롬 장식들이 더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전면부가 마치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 위에 어떤 SUV와도 혼동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보면 엄청난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이 훨씬 더 절제되고 보수적이며 단순히 보기에도 예쁩니다. 간결하고 현대적인 라이트 시그니처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드 리셋카주 팀으로서 여러분의 주목을 끌만한 두 가지 훌륭하고 실용적인 디테일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cm에 달하는 넉넉한 지상고와 무려 20인치 크기의 휠입니다. 이 덕분에 높은 도심 연석이나 깊고 지늘기 많은 바퀴 자국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 구조를 한번 보세요. 도어 하단 패널이 차량의 도어실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꺼운 이중 실링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쟁기질된 들판을 달리든 눈이 섞인 진흙길을 지나든 마주르스키 자갈길을 달리든 차량의 도어실 내부는 항상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크고 높은 SUV에서 편하게 내릴 수 있으며 바지바짓단이 더러워질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디테일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차량의 트렁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문을 열면 트렁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차량에서 495리터의 트렁크 용량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이 트렁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수납함이 있어서 예를 들어 충전 케이블을 넣을 수 있고 바닥을 더 들어 올리면은
구급 상자, 소화기 등 유용한 물건들도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작은 조명도 있고 또 고리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리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있습니다. 12V 충전 소켓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용량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꽤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차의 다른 소재들과 비교하면 다소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이걸 떼어낼 수도 있고 떼어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트렁크 전체 공간을 한번 살펴보죠. 495리터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점은 뒷좌석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시트의 40%를 접을 수 있고 왼쪽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재 공간이 거의 150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꽤 평평한 면적입니다. 물론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지만 정말 꽤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점은 이 뒷좌석을 다른 구성으로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접을 수 있고 이 부분만 접은 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긴 물건을 실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괜찮아 보이지만 확실히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주행감은 어떨까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무려 2156kg이고 운전자와 각종 오일까지 포함하면 2.3톤을 가볍게 넘깁니다. 이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의 가속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기식 SAWC 사륜구동 덕분에 아웃랜더는 지체 없이 즉시 출발합니다. 공식 재원상의 차량은 0에서 100km/h까지 7.9초 만에 도달합니다. 놀라운 기록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가속은 매우 선형적입니다. 여기에는 좌석에 강하게 눌린 듯한 폭발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체감상으로는 200마력, 220마력 정도의 힘이 느껴지지 300마력이 넘는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는 속도가 높아지고 배터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구동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스펜션은 오로지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조율되었습니다. 아웃랜더는 단단한 스포츠카인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차는 맨홀 뚜껑이나 선로 위를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콘크리트 판도 부드럽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의 대가로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한 코너에서는 차가 확실히 기울고 언더스티어가 시작되는 지점도 꽤 낮은 편입니다. 이 거대한 차는 앞부분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륜구동과 전자 장비가 주행 궤적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 즉 연비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할까요? 만약 아웃랜더를 집에서 콘센트로 충전한다면 도심에서는 실제로 70에서 80km를 오직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100km당 약 24에서 26kWh의 전기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휘발유 소비량은 정확히 0이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혼합주행 모드로 운전하면 차량은 100km당 약 5.5리터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심이나 혼합주행 사이클에서는 차량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되어 100km당 매우 준수한 8리터의 휘발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정차 중이거나 저속 주행 시 내연 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지 기능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연료 소모가 추가로 2에서 3리터 더 늘어나 경제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이제 최종 평가의 시간입니다. 일본인들은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틈새형 SUV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전하고 크며 편안한 사륜구동 SUV를 찾고 있고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이 차는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작은 트렁크가 있습니다. 뒷좌석의 착좌감이 가장 편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잘 설계된 실내 고급스러운 외관, 훌륭한 환경과 운전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단점들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장점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